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형과 동생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에서 동생격인 기아의 시가총액이 형님격인 현대차를 어제 넘어선 건데요. 그 배경에는 주주환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기아는 시가 배당률 5.4%에 이르는 고배당을 결정했고, 또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중에 절반을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약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고, 하나금융지주도 올해 안에 3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밝힌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는 또 한 번 주주들에게 평가 차익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죠.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풍경이었습니다. 공개 기업, 주식회사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주주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이 더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김희동님이 2월의 첫날 반갑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정숙희님도 2월의 첫날. 야, 벌써 2월 1일입니다. 2024년 벌써 달력 한 장 넘기셨겠죠. 와, 벌써 2월입니다. 2월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시죠. 또 경제상식도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와 함께 또 키워보시고요.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일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것을 준비해 왔는데요. 주요 14개국 중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두 곳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유럽연합도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실상 미국의 판단이 가장 중요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단일 기업으로 하나로 합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 흔히들 M&A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M&A는 인수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수 이것. 혹은 결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병합이라고도 주식을 표현할 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법률상 용어이기도 합니다.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은 무료죠. 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희 스튜디오 현장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여러모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조금 전에 김이글님이 보내주셨구나. 정답 꾀병. 이게 병은 아닙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손석우 평론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이자 부담이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은행 주담대 금리가요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 이자를 일부 되돌려주는 정책도 다음 달부터 이자 이달이죠. 네.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나라 재정은 좀 걱정이네요. 지난해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염현석 기자는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공개했는데요. 과연 반도체 한파가 지났을까요? 삼성전자 실적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또 정부가 주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공공임대 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나왔는데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석구 평론가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밤사이에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이제 또 한번 동결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시중금리들은 좀 내려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네, 추세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요.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요. 연 4.82%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한 달 전 전월보다 0.22%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작년 9월에 4.90%를 기록했다가 10월과 11월에 반짝 올랐습니다. 5%대로 다시 올라섰었고요. 이제 다시 4%대로 3개월 만에 떨어진 것입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주담대 평균 금리 4.16%를 기록해서 전월보다 0.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그러니까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재원으로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입니다. 즉 재원 조달 금리가 떨어지니까 최종 대출 금리도 떨어진 거죠. 네. 또 대출 받으려는 분들 항상 고민하시는 게 변동형이냐 고정형 금리냐. 그렇죠. 지금 흐름은 어때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금리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변동형 금리가 더 높았던 역전 현상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달 보니까 고정형 금리의 경우 4.47%에서 4.17%로 변동형 금리가 4.49%에서 4.14%로 각각 떨어져서요. 변동금리가 이제 고정금리보다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역전이 된 셈이죠. 네. 주담대 가운데는 고정형 대출 비중은 56.7%에서 59.8%로 더 확대됐습니다. 작년에 주로 혼합형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었는데 혼합형이라는 게 처음에는 고정형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변동형 대출로 전환되는 이런 대출을 말합니다. 이자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져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또 하나 소식이 있죠. 얼마 전에 은행들이 상생금융 실천하게 다 했고 네. 자영업자분들이 대출 이자 중에서 일부분 돌려받는 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행권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이자 환급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대상자는 이제 작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그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분에 대해서 되돌려주게 됩니다. 약 187만여 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대상이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일부터 8일까지 최초 이자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이자 환급금은 총 1조 3,600억 원 규모 1인당 평균 73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서 돌려받는 이자 환급분이 달라집니다. 즉 작년 말까지 해서요.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에 최초 이자 환급 기간에 집행할 때 전액을 다 돌려받게 되고요. 만약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의 경우에는 일단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환급을 받고요. 네. 올해 이제 또 납부하는 이자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1년까지 분기별로 나눠서 올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은행권뿐만 아니라요. 이금융권, 즉 저축은행이나 뭐 농협, 신협 같은 상호금융권,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곳에서 대출받은 대출 이자분에 대해서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금리 환급 기준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 사업자들, 법인 소기업들이 대상이고요. 수혜 대상은 약 4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한도가 있습니다. 1억 원으로 한정이 돼 있고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을 환산해 보면 1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청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고요. 또한 이제 1금융권 대출은 중복 지원이 되는데 2금융권은 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차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아두실 거는 만약에 이자 환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전화를 받으면 그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예전에 그 대한대출 플랫폼이 인기다 보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알려달라, 뭐 수수료 일부 보내야 된다 하면은 이건 100% 사기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이고 이런 걸 또 이용하는 악당들이 많아가지고요. 자 염현숙 기자에게 갑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을 요약해 보면요. 매출은 67조 7,800억 원입니다. 이제 1년 전보다 3.8% 줄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요. 34.5% 줄어든 2조 8,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고요. 네. 연말 성수기 경쟁이 심화되면서요. TV 시장과 생활 가전 실적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조금 다행인 건요. 메모리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요. 디스플레이 호실적까지 겹쳐서 전분기와 비교하면요. 영업이익은 16%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단위 실적을 보면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적자가 지속된 탓에요. 연간 실적은요. 전년 대비 정말 급감했는데요. 작년 삼성전자 연간 매출은 258조 9,400억 원입니다. 14%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85% 줄어든 6조 5,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긴 어두운 터널의 그 끝에쯤 이제 네. 와 있다. 아직 다 통과한 건 아니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또 반도체 실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에 따라서 영업이익 편차가 크다 보니까 반도체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의 작년 4분기 매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분만 4분기 동안 21조 6,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년 전보다 8% 늘었고요. 전분기 대비는 32%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요. 손실 규모가 조금 줄어든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을 2조 1,800억 원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분기 작년 3분기에 3조 7,500억 원을 기록했으니까요. 손실 폭이 한 1조 한 5천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를 한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 지난해 1분기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누적 적자가요 14조 8,7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손실 규모가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조금 놓인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주력 분야 특히 메모리 업황 개선이 주요하기 때문에 손실폭 계속 줄어든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D램 재고 수준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D램 사업이 흑자로 돌아섰고 또 생성형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나아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일 이어서 매월 1일에 그 수출입 동향 나오지 네. 않습니까? 1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56.2%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2017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인데 물론 그 1년 전 같은 기간이 좀 많이 부진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증가율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수출도 이제 반등세 이어가고 있고 전체 1월 수출은 20% 가까이 증가해서 4개월 연속해서 수출은 이제 플러스 기조로 또 맞습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근데 최악은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사실 한 7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또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의 글쎄요 좀 만족스럽진 않은 주가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제 실적 발표 날 삼성전자 주가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한 1% 가까이 지금 오름세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수출 성적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어제 또 나왔던 전망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둔화됐고 사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실적 전망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 실적은 같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주가 부양책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지난해 실적 둔화를 하면 뭐 주가 부양을 하기 조금 힘들 텐데 그 저번에 발표했던 계획대로 앞으로 3년간 발생하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는 기존 주주 환원 정책을 유지한다고 어제 IR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이전과 동일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해 연간 9조 8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IT 쪽 실적은 부진했는데 이 IT 분야에서 고용은 오히려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고용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최근 2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전기, 전자 업종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고용이 2만 명 정도 고용이 늘었는데요. 네. 특히 삼성이 국내 5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월과 9월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사업이 주력인 이런 유통업체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정포 정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고용 감축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이제 손석구 평론가에게 갑니다. 네. 지난해 한 봄부터 2023년도에 정부의 세금이 잘 안 거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들 많았는데 네. 진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 잠정치를 보면요. 네. 지난해 이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국세 수입이라고 하죠.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해의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 제출한 세입 세출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56조 4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거친 겁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는 얘기고요. 세금 펑크의 주 원인이 무언가를 따져봤더니 법인세였습니다. 지난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조 2천억 원이나 줄어든 80조 4천억 원을 걷는데 그쳤어요.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16조 원가량 네. 또 덜 거쳤습니다. 수입 수출도 많이 줄었죠. 특히 이제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작년에 부가가치세 세수도 1년 전과 비교해서 7조 9천억 원, 관세도 3조 원이 각각 덜 거쳤습니다. 기업 실적도 어려우니 법인세도 안 거치고 사람들이 돈도 안 쓰니 부가세도 줄어들고 근데 들어오는 돈이 적더라도 또 정부가 지출해야 할 건 또 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제 정부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걸 통합 재정 수지라고 하고 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지출하는 게 국민연금 같은 네. 사회보장성 기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외한 거를 관리재정 수지라고 합니다. 보통 이 지표를 많이 보는데 이 관리재정 수지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해 본 결과 64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이 총 지출을 많이 줄인 그 덕분에 2022년의 적자폭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30조 원 이상 줄인 규모입니다. 그래도 적자는 적자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결국 1,1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다만 이제 긴축 재정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채무 증가율 자체는 작년에 6.6%로 증가율이 한 자릿수대로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채무가 현 추세대로 간다면 2026년에 1,3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좀 사정이 나아져야 될 텐데요. 경기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정부도 어렵고.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공공임대주택 이 공급이 제대로 좀 안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주택이 처음 목표의 11.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LH는 지난해 모두 1,3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애초 LH는요. 지난해 8만 8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요. 성남 신촌, 인천 계양, 수원 당수 같은 게 올해 공공 분양 계획이 네. 있었는데 올해로 연기가 됐고요. 광명, 수원, 서울 대방, 평택, 세종 여기에 예정됐던 공공 임대 역시 올해로 2월이 됐습니다. 이 공공 분양, 공공 임대 계속 이렇게 미뤄진 이유는 뭐예요? 네, 최근 공공 임대는요. 고금리, 고물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요.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표 대비 11%라는 성적표는 정말 맞춤형 대책이라도 나와야 될 정도로 이제 심각한 수치인데 전반적인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사실상 미리 정해놨던 예산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마저 침체하면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저조하고요. 그리고 분양 중인 공공임대 역시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요. 이런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계획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설명입니다. 공공임대도 그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어때요? 네,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올해로 9년째인데요. 주변 시세의 75에서 90% 임대료로
최장 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위기가 오면서요, 이 분야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값 급등까지 겹치면서요, 낙점받았던 민간 사업자들이요, 사업자 지위를 반납하는 사례도 생겨버렸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업자로 선정됐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민간 사업자 공모 4건이요. 최근에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권리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임대사업까지도 역시 돈이 안 된다. 지금 수익성 안 나온다 하면서 민간 기업들도 포기를 하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의 공급이 더 또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서구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일본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M&A를 인수 이것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인수와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사들여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걸 말하고요. 이것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뜻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절차가 끝나면 이제 아시아나항공 직원과 대한항공 직원이 같은 회사 직원이 되는 거죠. 자산도 합쳐지는 거고요.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이제 2글자인데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특히 7227님이 어제 정답은 산후조리원, 오늘의 정답은 이것 이렇게 보내셨네요. 야, 이틀치 정답을 다 보내주셔서 이거 높은 확률로 이제 당첨이 되실 수 있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한 사나흘치 정답을 묶어서 보내주시면, 7227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0221님이 정답은 맞춰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공시대와 함께하는 하루 공부하는 경제 프로그램,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 대우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성공시대가 아니라요, 성공예감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청취율 조사 전화 왔는데 성공시대 이대호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안녕히 계세요. 성공시대가 아니라 성공예감입니다. 성공시대는 예전에 뭐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 나오셨던 거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와 함께 이제 성공을 좀 예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현숙님의 정답이 약간 이제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 아버지가 서로 각방을 쓰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제 합방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제가 더 이상의 코멘트를 좀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그리고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샵 9730 문자 메시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KBS 콩은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 소식부터 체크를 했는데요. 미국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4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코멘트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률도 좋고 물가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고용시장도 탄탄하다고 하죠. 근데 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불확실성도 크다 하고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하고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반가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연결합니다. 고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전화답게 이게 좀 딜레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와. 딜레이가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도 국제 전화 오랜만에 해봐가지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네. 거의 네.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원탁의 기자들 시간에 문자 메시지로 네네. 고란 기자 왜 안 나오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네. 지구 반대편에.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불러주세요. 아, 예, 네. 그럼요. 지금 현지 시간 오후 한 4시쯤 됐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4시 반입니다. 우선은 그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금리 동결. 네. 이 소식부터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작년 9월에 이어서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위원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요. 시장의 관심은 사실 동결은 거의 뭐 다들 알고 있었던 느낌인데 관심이 두 가지였죠. 금리 인상 이제 끝난 거야? 두 번째가 금리 인하 그럼 언제쯤 하는 거야? 이 두 가지였는데요. 네. 이 연준의 발표나 아니면 향후에 있었던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금리 인상 이제 끝난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사인을 줬습니다. 이 성명문에 보면은요, 12월까지 긴축 편향을 시사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추가 정책 강화, any additional policy firming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없어졌어요. 시장에선 이 표현 두고서 나중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가까운 정책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반대로 빠졌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일단락됐다. 명시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닫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떨어졌거든요. 네. 이 기자회견 있으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왜냐? 금리 인하는 언제쯤 할까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시장은 3월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끝난 건 맞지만 서둘러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시장에 보냈습니다. 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고려할 단계에 있지 않고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라면서요. 금리를 내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또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문구 중에요. 오늘 회의를 종합해보면 3월 FOMC에서 그 같은 확신, 금리 인하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해서요. 완전히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물가 안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을 할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유에서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그 3월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네.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거다라고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3월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 페드워치라고 있잖아요. 네. 시장 참가자들이 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까라고 예측하는 그 수치. 그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제가 아까 9시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36%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 5월에 대신에 금리 인하 확률을 봤더니 100%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3월은 접었고 5월로 기대하고 있고 네. 사실 그 사이가 FOMC 회의가 6주 간격으로 벌어지니까 6주 더 밀렸다 이렇게 보면 또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 기업의 구인 규모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고 소비 심리도 안정적이고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현지에서도 사람들이 네. 야 미국 경기 이거 탄탄하다 이렇게들 느끼나요? 사실 내일 노동부가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하니까 네. 그거 보면 아마 신규 고용 얼마나 늘었을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업률 수치도 나오니까 아무튼 그 시장 전망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아마 지난해 12월보다는 조금 줄어든 한 17만 명의 신규 고용에 그쳤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나왔던 졸트라고 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자면요. 역시 구인 건수가 전달 대비해서 12월에 비해서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가 전달에 비해서 10만 건이 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기업이 사람을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현지 분위기 말씀해달라라고 했을 때 보면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제가 now hiring이라는 사인을 굉장히 자주 봐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든지 이렇게 차 같은데 버스에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판이 붙어 있으면 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now hiring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채용 그러니까 중. 계속 사람을 구한다라는 거죠. 네. 아, 계속 채용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좀 아까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이 저는 이 자발적 퇴사자 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발적 퇴사자는 나 여기 아니어도 일할 때 많아 이러면서 지금의 고용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지난해 12월 자발적 퇴사자 수가 340만 건이었어요. 21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구하는 건 맞지만 이 고용시장에서 근로자들이 과거처럼 나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돼 라고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또 기업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은요, 비용을 줄이고 뭐 AI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을 더 이상 많이 쓸 필요가 없는 직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꽤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기준으로 이른바 트위터 SNS에서 나오는 타임라인을 팔로잉하고 있는데 네. 사람을 자른다. 인원을 10% 감축한다. 2,000명을 줄인다.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구인시장, 노동시장은 탄탄한 건 맞지만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뭐 경제 수치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현지에서 느끼는 걸 보자면 저는 약간 미국에 와서 이 약간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도 그렇게 싼 물가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국에 왔더니 환율까지 이제 비싼 수준이 되다 보니까 환율 곱하기 현지에서 코로나 이후에 높아진 물가를 곱하니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한국에서 와서 그렇게 느끼는 건 줄 알았는데 현지인들도 비싸다라고 느낀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파월 의장도 지적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상품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상품 관련돼서는 물가 상승이 좀 진정세를 보인다라는 건데 서비스 인플레가 앞으로 더 물가 하락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 하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외식 산업에서 보자면 사실 팁입니다. 팁. 여기 팁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팁 더하기 인플레이션. 네네네. 이게 저는 여기 한국에서 온 저만 느끼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사람들도 팁이 기본적으로 20%는 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너무 비싸다라는 반응을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탄탄하고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좋지만 물가를 안정하기에는 서비스 인플레가 아직은 더 심한 부분이 있고 계속 지켜봐야 될 정도로 연준도 확실하지 못하고 인플레에서 승리한 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물가 상승률도 뭐 3%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 근원 물가 상승률을 2%대 후반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실제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너무 높다라는 거고 고용 지표가 탄탄하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또 인원을 이제 감축하는 사업장들도 하나 둘씩 늘고 있다라는 것들. 이 징후가 어떻게 또 달라지는 계속해 우리가 좀 와치를 해야겠네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네네. 오늘 11월에 미국의 대선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뉴스를 비롯해서 판도를 보면 사실상 트럼프와 바이든의 맞대결이다라고들 보더라고요. 현지에서도 대다수 미국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나요? 저도 다른 주 소식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인데요. 네. 이쪽과 또 텍사스 분위기, 또 이 미국 중부 분위기, 동부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 근데 바이든은 지금 현재 현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건 거의 확실시된 분위기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와 그리고 뉴햄프셔에서 모두 이겨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죠. 이분이 이제 뭔가 바람을 불어올 줄 알았는데 이 돌풍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맞대결인데 사실 다음 경선지가 네바다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네. 여기서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조기 맞대결을 약간 성사시키는 분위기에 있어서 헤일리 대사가 조만간 아마 물러나고 두 명의 대결로 압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잠깐 이게 헤일리 돌풍이 이제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네네. 나오고 그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일단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는 왜 이렇게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약간 이 미국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의식이 한때 잘 나갔던 미국, 세계의 제1등 미국을 트럼프가 다시 재현시켜주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미국의 힘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쪽에서도 이 부분을 노려서 트럼프가 재임했을 때
가장 강력한 경제, 가장 낮은 실업률,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 낮은 유가를 누렸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팬데믹 이전에 트럼프 집권 시절에 미국 경제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잘해서 좋았냐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추세 일환으로 좋았던 거거든요. 네. 사실 미국 경제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약간 운이 없게도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상 최고의 경기 위축을 겪었습니다. 그다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에너지 비용 치솟고요. 이 미국 사람들 여기 있으면 사실 미국에 있으면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2달러, 코로나 전에는 3달러 하던 에너지 비용이 6달러까지 치솟하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전, 바이든 전인 트럼프 시절에 보면 그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한 미국을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때 그 최근 한 20여 년간 이어져 온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런 약간 역풍이 일고 있는데 이른바 PC라고 하죠. 이게 뭔가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백인 민족주의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최근 20년 넘게 이어진 PC에 대한 반발감으로 좌파 이념이나 정책 득세, 평등을 강조한다거나 모든 사람, 이민자들한테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에 대한 반감에 대해서도요.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인구도 줄지 않고 새로운 인력을 수급하면서 발전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장기적으로 이민자가 미국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 거다 라면서 이민자에 대해서 반대, 약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시민들의 언어라고 하죠. 굉장히 쉬운 말로 딱딱 핵심을 짚어가지고 유권자를 공략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그 트럼프가 약간 우파적인 것 같은데 그 정책을 잘 뜯어보면은 사실 실용주의적인 면이 상당합니다. 사실 뭐 외교, 무역, 헬스케어, 낙태 같은 부분을 보자면 그 전통적인 공화당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켜주고 먹고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미국을 다시 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트럼프에 대한 뭔가 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있지만 서로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역대급 비호감 대선 후보의 대결이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고르는 거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네네네. 7899님을 비롯해서 고란 기자님 반가워하는 문자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우 감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 알고란의 고란 기자고요. 고란 기자 연결했으니까 사실 이거 비트코인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거 현물 ETF 나오면 막 더 오를 것 같다 막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 그 이후에 네네. 좀 꺾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승인 직전에 정확히 보면은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글로벌리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달러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승인 직전에 한 49,0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보다 시공이 이후에 떨어져가지고요. 22일에는 4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지금은 한 4만 2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 ETF가 승인되면 그간 시장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자금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뭐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가 있거든요. 이걸 네. GBTC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있던 상품이었는데 이번에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 신탁 상품이 ETF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 신탁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설정은 되는데 환매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자금이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ETF로 전환이 되면 환매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다 매도에 나선 거죠. 아하. 게다가 이 GBTC를 주로 매도한 그 주체를 보자면 FTX라고 파산한 거래소 있잖아요. 네. 여기가 GBTC를 한 1조 원가량 들고 있었는데 1조 3천억 가량이요. 그런데 여기가 이거 파산했으니까 채권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GBTC가 이제 판매가 안 되다가 환매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한 1조 3천억 정도 또 매도가 나오고 다른 주체들도 이제 팔 수 있게 되니까 팔고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또 그
주식시장에 도는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뭐 많은 사람들이 파네? 뉴스에 팔아야 되겠네? 라면서 이제 동반 매도세까지 나오면서 가격이 밀렸는데요. 지금은 그 매도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다시 그 ETF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42,000달러, 43,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알고란의 고란 기자 통해서 전화 연결로 미국의 통화정책 결과부터 코인 시장까지 다각도로 들어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하나37님이 종종 연결 부탁드립니다. 고란 기자님 시원시원한 명쾌한 설명 몇 해 전부터 좋아했습니다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아이고, 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분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 중 건물에 고립됐던 소방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주말 알뜰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 중단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5.25에서 5.5%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최대 2%포인트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지금의 독자 수출 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결정을 할 때마다 확확 바꾸게 될까요?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큰 변화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좀 유지하려는 성향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배워보시죠. 행동경제학 개론 시간입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상 유지 편향. 이거 일상에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상황일까요? 일상의 얘기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지인한테 들었던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엄마하고 딸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딸이 보니까 엄마가 프라이팬에 햄을 구울 때 햄의 끝을 이렇게 잘라서 굽는 걸 봤대요. 네네네.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왜 햄의 양쪽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글쎄 외할머니가 늘 그러셨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딸이 그런데 왜 그렇게 자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한테 같이 가서 물어보자. 네.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외할머니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의 엄마가 그러셨거든. 그래서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셔서 다 같이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조할머니께서 대답하시기를 햄을 구울 때 양쪽 끝을 자른 건 프라이팬이 작아서 그랬던 거야. 옛날 후라이팬이 그렇죠. 작아서 그랬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햄을 작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끝을 잘랐는데 이젠 그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런 행동을 생각 없이 또는 이유 없이 계속 따라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현상 유지 편향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집안의 4대에 걸치는 그 행동이 행동경제학의 이제 예시로도 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알게 모르게. 한 번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덜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대안이 생각해내야 되는데 새로운 대안을 생각을 해내지 않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그래서 인지적으로 그게 이제 게으르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게 게으르기 때문에 저항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항이 가장 적은 방식이란 맨 처음 떠오른 대안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던 대로. 이게 되게 좋은 사례 중에 하나로 미국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저녁을 뭐 먹을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도미노스 피자에 전화할까 이렇게 바로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앱을 켜서 바로 음식 눌러보고 뭐 치킨, 짜장면, 분식 중에 하나 고르자 이렇게 바로 생각하거든요. 다른 대안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편한 대로 빨리 생각하고 맞습니다. 판단하려 한다. 그런데 근데 이게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도
영향 항상 미치고 네,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걸 어떻게 좀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도움이 되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내지 않고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편향이라고 부르니까요.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그걸 택하지 않으니까 비합리적으로 선택한다거나 또는 뭐 새로운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린다거나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전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현상 유지 편향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그래도 뭔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걸 네. 찾아봐야겠다. 근데 이게 몸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대안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억지로라도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알려진 거의 유일한 방법은 지금 있는 대안이 불가능하거나 없다라고 억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끊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들한테 도미노의 피자 전화해서 주문하자고 할 때 그러지 않은 방법을 생각하려면 오늘은 도미노스 피자집이 문을 닫았다.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몸을 돌려서 냉장고를 열고 안에 있는 음식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약간 담배를 못 끊는 것도 약간 이런 비슷한 그렇죠. 개념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았어도 니코틴 함량이 거의 없는 담배조차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이용하게 되는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커피를 계속 습관적으로 마신다거나 담배를 계속 핀다거나 하는 중독이라는 현상들도 일부분은 이렇게 현상유지 편향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뭐 물건을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 쓰고 있는데 그게 현상 유지 편향이야. 그럼 되게 좋아하겠네요.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의 힘 같은 게 별로 필요 없는 이제 습관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제품들은 현상 유지 편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시죠. 마케터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행동경제학에서는 특히 이제 현상유지 편향이 가장 강력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아주 잘 알려진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한테 이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혹시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를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뭐 독일, 프랑스, 벨지움 이런 나라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4% 15%밖에 응답하지 않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데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나라는 거의 99.5% 100% 육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 서약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는 율이 나라마다 너무 크다. 다를까?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독일이나 덴마크처럼 장기 기증률이 낮은 나라들은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선택을 해야만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데요. 프랑스나 벨기에처럼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들은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반대로? 반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잠깐 생각하다가 뇌사 상태 빠졌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게 좋은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사람들 모두 질문에 그대로 예스라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아서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이제 설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풍습도 이게 현상 유지 편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사를 지낸다는 풍습 자체가 아까 처음에 햄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관습이거든요. 관습이라는 건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습 자체에서 다른 방식의 행동들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대안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생각을 거의 못 해내거든요. 원래는 이 조상을 하자라고 하는 명절에 제사 지내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현재에 충실하자. 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도 괜찮아라는 대안을 생각해낼 수도 있죠. 그런 방법들로 어떤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거 역시 이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근데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떤 문화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생각을 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가치라는 게 어떤 게 다른 것보다 더 좋은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걸 공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재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예의를 갖추자라는 게 더 좋다라는 걸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라는 게 딱히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6672님이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인류의 생존 방식에 있지 않을까요? 농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이게 DNA에 박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예. 책 많이 읽으신 분이네요. 이분은 저희 학교 박사과정에 오시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현상 유지 편향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지 않고 이걸 똑똑하게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좋아하는 현상유지 편향의 좋은 사례는 예. 그 서브웨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쓰는 건데 네. 원래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중간에 가서 채소를 뭐 넣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는 채소를 뭐 넣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 이 채소 저 채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됐는데 네. 한국에서는 네. 서브웨이 가서 딱 앞에 서면 그분께서 혹시 안 드시는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게 되면 채소를 잔뜩 넣어주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한국이 쌈의 민족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네. 채소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항상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편향을 이용해서 채소를 많이 먹도록 만들어 온 겁니다. 캐나다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고기를 위주로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선택의 여지를 어떻게 두느냐, 예.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을 또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또 돈으로도 이어집니다. 네. 오늘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님 통해서 네. 행동경제학개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10대 청소년에게 과연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자세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저희 다시 돌아옵니다.